예, 안녕하세요. 세운의 탈출 58탄입니다. 어저께 미중 무역 전쟁이 살벌하게 확대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사안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이 CVID 북핵 문제 해결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자료에 한번 보시듯이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6월 6일인가에 연 34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먹였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니까 바로 어저께 연 2천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이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연간 한 5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6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일어난 이 관세 전쟁이 미국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상품량에 대한 관세 인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전체 수출은 2조 달러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25%쯤 되는 데서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맞아버리면 중국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에 파는 물건은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먹여서 수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콩을 그때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산 콩이 중국으로 팔려 나가고 브라질산 콩이 유럽으로 팔려 나가는데 미국산 콩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의 콩 수입업자들이 브라질산 콩을 수입을 하고 대신 미국의 콩 생산 농가들은 유럽으로 콩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테이블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 수출품은 중국 쪽에서 이렇듯이 관세를 인상을 해도 미국의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안 받아요. 반면에 중국의 대중 수출품은 좀 다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공업용품들이어서 특히 생필품, 경호업 제품들 많고, 만약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이렇게 관세를 심하게 때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입선이, 미국의 수입업자들의 수입선이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뭐 24시간 풀 가동하고 주말도 없이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확 늘려버리죠. 그렇게 한 몇 개월 가버리면 그 다음엔 거기가 생산력이 더 강화되고 고급화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대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미국 쪽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반면에 미국의 대중 수출품은 중국의 보복 관세를 하더라도 타격을 덜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쉬워서 그냥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지 실제로는 거의 뭐 중국 일방적으로 쥐어 깨지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국 길들이기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니온 게이제 같은 신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은 굉장히 이때까지 조심해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제가 이런 매크로한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미중 간의 국제 전략을 이렇게 다룰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 왔는데, 니온 게이자의 정도까지가 논설에서 이 정도 쓸 정도면 저도 뭐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안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리커창이, 중국의 수상이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문건을 정리를 했다고요.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한번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농업용 기계, 로보틱스, 그 다음에 첨단 해양 장비, 그리고 고속열차 같은 열차,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소나 전기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정보기술, 그리고 발전 및 전기 장치, 이렇게 중국이 10개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2025년까지. 이게 중국 제주 2025라는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이러고 나서 리커창이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 중국이 이제 1949년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공산 국가로. 그러니까 이게 2049년이 되면 이제 100년이 되는 해예요. 꼭. 그러니까 신중국 건설 100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2049년경이 되면 그러니까 군사 등 모든 측면에 걸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때 리커창이 무슨 얘기를 잠깐 꺼냈었냐면은 경제에서만큼은 미국을 2035년 정도에 추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진핑이 작년 11월 공산당 대회에서 이걸 15년 단축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2025년에 경제 1위 정도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2035년쯤 되면 그러니까 시진핑 나이가 그때 80살 좀 넘어요. 그때쯤 되면 미국을 눌러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군사까지. 이러한 비전을 이제 작년 11월 공산당 대회 때 시진핑이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야, 이거 중국 더 이상 내버려두기 힘들다. 중국을 좀 길을 좀 들여야겠다. 왜냐면 중국이 꼭 힘이 강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강한 선진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랑 중국과 세계 질서 사이 혹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결이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다르고 미국의 표현에 하면 이제 프리데이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라든지 세계 금융 질서를 착취하고 악용하는 세력이다라고 악용하는 그런 행위자라고 규정을 해요. 프리데이터리라는 건 이제 이 포식자.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서 그냥 자기 골라 먹을 것만 딱딱 찍어서 골라 먹는. 그러니까 첨단 기업 인수 때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중국이 순수하게 이 민간 자본으로 아주 뭐 시장 논리에서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예를 들어서 셰일가스 생산 기술을 가진 회사를 딱 찍어가지고 중국 벤처사가 인수하려고 덤빌 때 뒤에서 동원되는 건 중국 국가가 결정한 국가 자본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관변 자본이. 당연히 관변 자본이죠, 거기야 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미국에 의해서 금지됐잖아요, 그때. 이런 일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데이터리하다라고 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행태를 고치지 않는 한 중국 길들여서 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관점이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런 대규모 뭐 거의 생사 존망을 다투는 그런 관세 전쟁 내지 무역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미국이 이제 이 전략적 이익이 뭐겠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중국 이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보면 그러니까 CVID와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를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그 CBID랑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우선 첫째, 그 글로벌 시스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미국이 글로벌 시스템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가 저런 그 막가파 깡패 체제, 미국 사람들의 용어로는 무책임한 행위자, 그러니까 irresponsible actor가 핵과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협박했듯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기본적인 리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그 미국 쪽 평론가들의 이렇게 그 표현들을 보면 북한을 보기를 중국이 참아하지 못하는 깡패 같은 일을 대신해서 하청받아서 해주는 그런 체제로 북한을 봐요. 그러니까 중국의 폭력 하청 체제 혹은 중국의 주먹부대 혹은 중국의 행동대라고 본다고요, 북한을. 그 미국의 저기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써놓은 이런 그 칼럼들이나 에세이를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를 딱 그렇게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 질서를 교란할 때 그 앞장서서 뛰는 이게 행동대인데 이거를 분질러 버려야 제거를 해버려야 중국을 길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그림이죠. 이게 뭐 걔들 그 북한의 이제 그 뭐죠? 그 군사 열병식 같은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그 전투적이라 그럴까 호전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여기에다가 뭐 핵과 미사일 얹고 여기에 사린가스,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대량살상 무기 얹고 이거를 판에 만회하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삥을 뜯고 거기다 일상적인 수출 품목은 마약, 위조지폐, 그 다음에 저기 뭐 짝퉁 양담배 이게 3대 수출 품목이거든요. 외화벌이. 이런 것으로 막 이 국가라는 이름을 간판을 내걸고서 실제로는 그 백성이 굶어 죽던 말든 이 짓을 일삼는 그런 막가파 깡패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이거는 글로벌 시스템 자체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이런 깡패를 중국이 행동대로 사용한다. 폭력 하청 그 청부업자로 사용한다. 이런 인식이 미국 쪽의 그 전략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까지 CBID 이루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중국인 전체에게 그 자유와 민주화 개혁에 대한 마인드. 저는 이걸 천안문 마인드라 그래요. 이게 1989년도 그 천안문에서 사람이 여러 죽으면서 민주화 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때 이게 제일 유명한 그 그림 중에 하나죠. 어떤 아저씨 하나가 청년 아저씨 하나가 탱크 앞에서 혼자서 딱 서서 아마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이거 탱크맨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안문 마인드를 중국인들에게 강화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 촉발제, 그 계기로 보는 거죠. 북한의 김가열 쪽 사교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이 CBID를 이루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바탕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자리 잡아간다면 중국인 전체에게 자유, 개혁, 민주 이런 그 마인드를 크게 자극하는 사건이 돼서 그게 이제 중국의 근본적인 중국 길들이기에 그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반도, 만주, 연해주 그리고 그 극동 시베리아 그리고 이제 동해 또 뭐 서해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극동 지역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인구로 치면은 일본을 넣게 되면 이게 유럽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이 만주 쪽에 동북 삼성 인구가 한 3, 4억 될 거예요. 한반도가 1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거의 2억에 가까우니까 이거 얼레벌레 합치면은 그 사이즈가 그 유럽의 한 두세 배 되는 거죠. 서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란 존재 때문에 이게 무르익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가운데 딱 알박기 하고 이상한 체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물꼬를 터버리는 게 그 글로벌 시스템에서 훨씬 더 그 안정화되고 번영을 가지고 오고 유리하다. 이렇게 미국이 전략적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한 무더기로 그러니까 40분, 50분, 1시간씩 가니까, 좀 바쁜 생활인들이 좀 한꺼번에 보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서부터, 이러한 전략이 그 북한과 또한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